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린이날 휴일을 건너서 개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하락폭이 적었고, 그에 더해 미국은 또 나스닥이 1.8% 하락한 등 연중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내려봤는데요. 그보다는 채권 시장이 더 문제였죠. 하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시장을 꼭 나쁘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먼저 아시아 시스템부터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갭 다운 출발하자마자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매도로 하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특이했던 것 하나 더 기록하자면 외국인들이 풋옵션 매수를 나름 적극적으로 해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호가가 이미 마이너스 2%권에 빠르게 도달하자 거기서부터는 하락이 저지되었고, 그렇게 개장 후 15분 뒤에 조심스럽게 시장이 반등을 하자 외국인들은 이번에는 콜옵션을 매수를 해서 상방 해지를 합니다. 그렇게 외국인들은 초반에 양 옵션 매수를 한 상황에서 그 이후로 꾸준히 풋옵션 매수를 늘려가면서 하방을 방어했고, 현물 시장에서는 더욱더 매도를 늘리면서 하루 종일 4,800억이 현물 매도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 약 3천억가량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였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도 1,800억이나 현물 매도를 한 것, 그리고 4월 내내 숏을 늘려나갔던 카카오와 네이버를 합하면 거의 뭐 두 개만 이 1,2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자, 이렇게 따지면 현물 매도는 인덱스를 매도했다기보다는 계속된 이 선택적 매도,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플랫폼의 매도가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런데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선물이 평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8포인트에 가까울 정도로 전일보다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백오데이션을 만들면서 선물 매도가 나왔고요. 그나마 최근 누적된 외국인이 선물 매도도 적지 않아서 3,600억가량 오늘 쌓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 자체는 오늘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제보다 더 악화된 백오데이션에서 선물 매도가 쌓였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하락 포지션 강화죠. 자, 또 연기금이 오늘 달러원 환율이 지금 1270원 가는데도 거래소 주식을 뭐 115밖에 안 샀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방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안 좋은 점이고요. 또 뭐 개인이 콜옵션도 잔뜩 물렸죠. 이것도 안 좋은 점입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오늘이 갭다운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전혀 살아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21포인트대예요. 특히 미국이 지수 변동성이 다시 다 살아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시장이 저변동성은 이 매크로 트레이딩 하는 부분에서는 그래, 한국은 그날도 안심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가 그래도 박살이 났죠. 그런데 한국물 ETF인 EWY는 오히려 플러스 0.38%로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장중 진폭도 낮았죠. 요게 조금 특이한 것이 전일 이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 HXC 인덱스가 무려 그 5%, 마이너스 5%나 급락을 했는데, 한국물 ETF랑 대만 ETF, 그리고 또 일본 ETF는 나름 또 잘 방어를 했습니다. 또 이따가 미국 세션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의 하락은 이 초반 스탑로스 때문에 언더슈팅이 난 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시장이 뭐 갭다운이 나온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장은 지난 저점권인 343선을 재확인하게 된다면 거기서부터는 또다시 쌍바닥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옵션 시장 이야기를 해보면 옵션 만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갭다운이 이제 나왔을 때 개인들이 콜 매수를 했고 또 풋매도도 하는 그런 강력한 상방 포지션을 구축했죠. 야간 선물 옵션에서는 의외로 양 옵션 프리미엄만 잔뜩 죽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이 콜옵션 매수 빼놓고는 풋매도는 뭐 손실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콜 매수에 대해서 기관이 콜옵션을 무려 43,000 계약을 매도했죠. 그것도 355선 이상에서는 아주 확실하게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처럼 혹여 강보합이나 약보합이든 어쨌든 보합권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러면 시장은 재차 레벨 다운을 해서 343선까지는 점진적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갭다운이 나와서 바로 343선에 도달하게 된다면 거기서부터는 또 매도 압력이 사라질 수 있어 봐요. 여하튼 야간 선물 옵션 마감처럼
월요일에 출발하게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개인들이 또 콜옵션 매수에 달려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월요일 시장 확인해 봐야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 현재 선물 미결 제약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금요일에 한 6천 계약가량 미결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현재 그렇게 해서 미결이 28만 계약 정도인데 이 정도 수준은 아직은 본격적인 방향성이 실려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 32만 계약 정도까지 가야 방향성이 실렸다고 할 수 있고 또 진짜 많이 쌓이면 한 38만 계약까지도 쌓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쌓였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어제 쌓인 6천 계약의 미결은 베이시스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하방 미결이 쌓인 건 맞지만 카운터파티가 개인이 아닌 기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305계약만을 순매수하는 등 개점 휴업을 했죠. 그리고 주로 옵션 시장으로 대응하겠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금융투자의 5천억 선물 매수는 이 개인이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 그것에 대한 해지로 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개인이 ETF 매수가 받고 그것을 기관들이 선물 매수로 복제를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금요일 코스피 200 거래량이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이고 몇 년치 통계를 봐도 어마어마한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이거 뭔가 봤더니 이거 망할 시총 107위의 대한전선이 하루에 무려 5억 주가 거래됐어요. 그래서 코스피 200 거래량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대한전선이 언제 시총 2.7조가 됐답니까? 제가 이 기억으로는 이 대한전선 시총이 5천억도 안 되는 회사였던 것 같은데 말이죠. 뭐 어쨌든 간에 한국 시장 정리하면 여전히 해외 시장 대비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매도 패턴인 이 외국인이 그 삼성전자 그리고 IT 플랫폼 외에는 뭐 딱히 뭐 적극적인 매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따주기 흐름을 보이면서 점진적인 하락을 나왔어요. 이 섹터별로는 부동산과 미디어 하락이 컸다고 하지만 어제 유럽 증시 하락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게 하였는데요. 바로 2월 말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날 수준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은 3월 초에 변동성이 터지면서 엄청난 급락이 나왔었죠. 이때부터 유럽 증시는 국가별로 갈림이 생기게 돼요. 영국 증시만큼은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서 4월 8일에는 아예 연중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물론 그 뒤로는 뭐 조정을 받긴 했는데 어쨌든 영국은 굉장히 빠른 회복을 보였어요. 그러나 뭐 유로스탁스 50이나 뭐 닥스 같은 지수는 당연히 신고가 갱신은커녕 반등다운 반등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증시는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아직은 3월 7일이 언더슈팅 수준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럽 시장에 들이운 그림자를 생각해보면 스탁스 기준으로 3,400포인트 가는 것 혹은 그 이하를 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겠죠. 특히 영국 증시가 리세션 발표를 한 당일은 그래도 영국은 나름 상승을 하려고 했다가 그 뒤로 미국 시장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영국도 지금 함께 음봉으로 마감을 해서 연속 음봉 2개를 큰 걸 맞았죠. 그러면서 쌍봉인가 라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버렸는데 자,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유럽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요일에 유럽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피곤하겠죠. 이 월요일에 러시아 전승절 관련 이벤트가 악재로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유럽 시장의 변동성은 미국 시장과는 달리 상승 마감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어쨌든 월요일날 가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뭐 러시아가 열병식에 핵무기 좀 늘어놓고 하면 상당히 피곤해지겠습니다. 물론 뒤에서 미국은 박수를 치겠죠. 유럽 증시와는 달리 유로화는 개장 초에 언더슈팅을 한번 주면서 1.05선을 살짝 깨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잘 방어해서 쇼스탑들이 튀어나왔고 유럽 마감 때까지는 1.06선까지 올라와서 한참을 와리가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결국 하락 마감하자 결국 유로화도 장중 상승폭을 반납해서 도찌를 만들었는데요. 일주일 내내 1.05선에서 횡보를 한 셈입니다. 아직은 유로롱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지만 계속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한다면 유로숏을 좀 걷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논리를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일 급락이 나왔던 오지달러는
미국 증시 흐름과 동일하게 전일 아랫꼬리 만든 곳까지 추가 하락을 해서 이번 주에 거대한 윗꼬리를 만들고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세션에서는 채권 시장 흐름이 메인이었어요. 오늘도 장기물 중심으로 매도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유럽 세션 내내 장기물 매도가 쌓였던 것이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잠깐 반등한 듯으나 재차 매도가 나왔고, 이어 미국 본장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하자 리스크오프로 장기 채권이 재차 반등이 나왔는데, 이 또다시 변동성이 꼬꾸라지니까 장기 채권 계속 자기 갈 길 매도 진행되면서 채권 시장은 종가 저가로 처박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독일 30년물은 1.229% 그리고 10년물은 1.126%에 불과해요. 유럽이 금리 인상 궤적이 미국을 따라갈 수 없고 외부 여건에 따른 이 경제 상황이 압력이 다르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유럽도 좀 더 빠른 금리 인상 압력을 받지 않을 것이냐, 이런 베팅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독일 30년물, 10년물 이런 거 굉장히 빠르게 미국 수준 따라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장기 채권은 급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천연가스의 급락이 포인트였습니다. 뉴스플로우상으로는 가스프롬이 유럽 고객들한테 그 가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다, 이러면서 어떻게든 천연가스 공급을 지속하려 한다는 인식을 주자 미국 천연가스도 또 유럽 천연가스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 주요 농산물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조금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였는데요. 어제도 그랬지만 기름은 리스크 회피가 발생할 때 매도 압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장이 하락 템포가 줄어들거나 반등을 하면 기름 매수세가 훨씬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초반에 증시가 급락할 때 텍사스 기름은 108.5달러까지 밀렸는데 이후 재차 반등하면서 111달러를 넘기기도 했죠. 그리고 이후에 변동성이 줄어들자 결국 110.61달러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러시아 전승절 우려에 대해서 중국이 락다운이 슬슬 풀려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가 반영된 가격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에서 증시가 조정을 받자 하락을 시작하였는데, 본장 개장 1시간 전에 4월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이때 의외로 비농업 고용지수가 42만 8천 건으로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자 지수 선물은 급반등을 하였습니다. 근데 딱 10분만 오르고 나서 매도를 얻어맞아서 결국 본장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출발하게 되었고, 본장 개장 후 30분 동안 아주 살벌한 양의 스탑로스가 발생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려서 나스닥 기준 30분 만에 마이너스 2.93%의 급락을 주게 됩니다. 갭다운이 나온 상태에서 30분 만에 마이너스 2% 가까운 하락이 나오자 변동성이 튀긴 했지만, 놀랍게도 빅스 지수도 5월 초의 고점을 넘기지 못했고요. 또 VXN 지수만 간신히 40포인트를 넘기긴 했는데, 이 처음 30분을 보내고 나서는 바로 반등 나왔죠. 그러자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이후 플러스권까지 갖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이는 초반에 너무 빠른 반등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초반 하락이 강하게 나오고 이후 반등이 빠르게 나왔다는 것은 초반이 하락이 현물 스탑로스에 의한 하락이었음을 추정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스탑로스가 나올 때 변동성 선물도 함께 올랐지만 백오데이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후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변동성 선물은 콘텐고로 전환해서 장 마감 때까지 콘텐고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스탑로스가 몇 번 더 나오면 저도 한 2번 정도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러면 시장이 바닥을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해요. 월요일에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서 특별한 자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바닥 다지기를 하지 않을까 해요. 물론 여기서 더욱 강력한 하락이 나온다면 아예 이 자리가 새로운 하락이 출발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도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은 이슈 같고, 특히 그간 시장을 자극하던 여러 인플레이션 요인 중 천연가스 가격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이제 급락을 했죠. 그리고 농산물 가격도 살짝 조정이 시작된 것 같고요. 기름이야 중국 락다운 풀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올라온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120달러를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시장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최소한 변동성 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죽는다는 것이 꼭 극적인 반등을 의미한 것은 아니고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된다.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스탑로스는 첫 번째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세 번 정도 더 나와야 진짜 바닥이 나올 것 같고 변동성만큼은 미리 바닥 시장이 고가를 친 것 같아요. 그 변동성 고점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승절 이슈에 뭐 별거 없었다. 뭐 진짜 뭐 러시아가 뭐 핵 위협을 한다. 제대로 된 그러면 모를까 대충 바닥을 찍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건 더 지켜봐야겠죠. 개별 종목 중에서는 옥시던트 페트롤리엄이라고 해서 이 버핏 영감님이 밀고 있는 종목이 신고가를 쳤어요. 전반적으로 에너지 주식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은행주가 장중 조정폭도 적었고 나름 약보합성까지 다 올라와서 마감했으며 헬스케어 업종 나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중국 관련 주식들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9% 밀리고 알리바바도 마이너스 4.85% 밀리는 등 이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 이게 마이너스 5% 넘게 밀렸죠. 그러니까 중국 주식들도 결국 쌍바닥 치러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또 코인들도 계속 하락하면서 코인베이스는 장중에 100달러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마감도 여전히 마이너스 9.2% 하락한 103달러로 연중 신저가를 갱신했는데요. 저는 코인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 찰리먼거 영감님이 그 코인에 대한 생각 거기가 완전히 동의하죠. 저는 지구상의 코인이 모두 휴지가 될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모두 휴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라떼는 말이야 이 튤립 한 뿌리 갖고 집도 한 채 살 수 있었어 라고 하면 아니 그런 미친 시대가 있었단 말이요 라고 하죠. 자, 그런데 라떼는 말이야 250만원짜리 그래픽카드 4장씩 사서 컴퓨터에 채우고 전기를 펑펑 써가면서 인류 역사에 아무짝 쓸모없는 무슨 얘네들이 무슨 은하계의 사이즈를 계산해 아니면 백혈병 치료제를 계산해 만들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무식한 단순 계산을 시켜서 나온 문자열을 딱 나오고 요걸 가지고 누군가에 보낸다? 그럼 그걸로 테슬라도 살 수 있어서? 이러면 그런 미친 시대가 있었군요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꼰대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코인은 말이죠. 대다수의 평범한 젊은이들이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고 영혼도 갉아먹고 열정도 갉아먹은 일부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수학 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유, 시황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하락보다는 러셀이 하락이 더 눈에 띄어요. 러셀이 하락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5월 첫째 주 동안 올해 2월과 3월에 기록한 바닥을 뚫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 차례 반등 시도를 했지만 결국 주간 마감을 스탑로스 이하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다음 바닥 자리를 러셀 기준 1730까지도 열어두게 됩니다. 물론 그 자리까지는 내려가면 또 반등도 빨리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어제 신저가를 찍은 것이 나스닥만이 아니라 러셀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이힐드 코퍼릿 본드도 있었습니다. 이 하이힐드를 발행하는 주된 주체 중 원자재 기업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시장이 악소리가 아직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우울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개별 종목 중에 지난 2년간 화려한 불꽃을 태웠던 종목들 이미 80%에서 90% 하락한 종목들 수두룩하죠. 그래서 시장의 바닥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투매가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개장 후 초반에 급락이 나온 거 요거는 이제 첫 투매라고 생각되긴 해요. 그래서 향후 한 2번 정도 더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반등은 굉장히 강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첫 투매 기록만 해두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코스피 시장은 옵션 만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해외 시장과 변동성 수준이 크게 다르죠. 그리고 삼성전자 매도만 멈추기만 한다면 시장은 또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급등이 아닌 점진적 반등이 나오겠지만 이번 물에 바로 롱 포지션 담을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월물 품에도 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월물은 이 쿼드러플 미칭 데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5월에 글로벌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 그러면 상승 쪽으로 큰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월요일 갭다운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데 야간 선물 시장처럼 약보합으로 출발한다?
그러면 시장은 추가로 밀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1%가량 갭다운이 나온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6월물 품매도를 쌓아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시장은 이탈리아 국채 매도를 지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씩 이익 실현할 계획입니다. 바로 국채 매수로 청산하기보다는 독일 국채 매수를 해서 좀 해지를 걸었다가 풀었다 하면서 이 독일 국채 트레이딩 바이로 해지 수량을 결국에 1대1로 맞출 생각입니다. 지금은 거의 1대3, 1대3, 지금 뭐야, 이거. 그 이탈리아 국채가 3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1대1이나 아니면 한 뭐 1대 1.5 정도로, 그래서 독일 국채 매수를 좀 많이 늘릴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화 매도도 조금 줄일까 해요. 이것도 여기서 더 안 밀린다 그러면 언제든지 반발 매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혹여 전승절 이슈로 리스크 오프가 생기면서 유로 매도가 강화된다 그러면 1.05를 깨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1.05선에서 계속 버틴다 그러면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름은 110달러 이상에서는 매도 관점 대응하고 있어요. 기름 옵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기름 콜레이셔 스프레드 괜찮을 것 같고, 외가격 콜매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행사가 118달러 정도를 집중적으로 기름 콜매도 쌓았다 풀었다, 요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황 정리할게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슈퍼생스 감사합니다. 특별히 굳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거 감사를 표현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